삼성전자가 오늘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려운 영업 환경 속에서도 영업이익 14조 원을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서울시가 공사가 중단된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 분쟁에 대한 중간 합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는 남은 중재를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60세 이상 노년층의 보험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후를 대비하겠다는 목적인데요. 이에 따른 위험은 없는지, 그리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중소기업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중기협동조합이 입찰 제한 규제를 풀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77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 77조 원, 영업이익 14조 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한다면 매출은 20.94%, 영업이익은 11.38% 각각 증가한 수치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메모리 부문은 수급 균형을 위한 수익성 중심의 판매 기조를 바탕으로 양호한 가격 및 환율 영향 등의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됐다는 분석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최신 공정 수율 개선과 가격 인상 효과로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다만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QD 디스플레이는 초기 비용에 따른 적자가 이어졌고, 가전 부문에서도 원자재 및 물류비 인상 여파가 지속돼 실적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악조건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한 성적표를 공개하며 코스피도 오늘 2,3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반기인데요. 수요가 더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 속에 오만 전자에 갇힌 주가 향방까지 짚어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3.19% 상승한 58,200원에 마감했습니다. 2분기 성적표가 공개되며 선방했다는 평가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시원한 상승에 코스피도 하루 만에 2,334선을 재탈환했습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선 오늘의 상승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추세적 상승을 점치기엔 이르다는 겁니다. 2분기는 반도체가 실적 버팀목 역할을 하며 비교적 선방했지만 관건은 하반기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스마트폰과 가전에 이어 반도체 역시 경기 둔화 영향권에 들 것이란 평가입니다. 최근 트렌드포스는 3분기 디램 가격이 2분기보다 10%가량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3분기부터 이 실적이 우려가 크다 보니까 메모리 쪽은 이익이 줄 거고요. 반도체하고 가전은 2분기 대비 감소하고 스마트폰은 2분기와 유사할 것 같고. 결국 삼성전자의 연간 실적 눈높이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연초 기대했던 사상 첫 60조 원대 영업이익 달성 수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악재가 선반영되며 주가가 바닥에 도달한 만큼 하반 경직성은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PBR은 1.29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때 저점인 1.17배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실적이 내려오고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렇게 주가 많이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제는 그거에 많이 반영해 온 것이 아니겠는가.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네. 뭐 여기서 추가 납품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당장 V자 반등은 좀 힘들겠지만 5만 원 중반대에서의 하반 경직성은 상당 부분 지켜지지 않을까.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서울시가 공사 중단 84일째를 맞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분쟁에 대한 중간 합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SH공사를 사업 대행자로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서청석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둔촌주공 재건축 관련 중간 발표 브리핑을 열고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9개 쟁점 중 8개 조항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이견을 조율했다며 상가 분쟁 관련 마지막 1개 조항에 대해서는 미합의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합의된 조항을 보면 우선 양측은 기존 계약 공사비의 재검증 합의를 통해 2020년 6월 25일 체결한 기존 계약 공사비 3조 2천억 원에 대해 최초 검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재검증을 신청해 그 결과를 공사비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검증 합의안에는 분양 지연과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공사 중단, 재개 등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 등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의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공사재개 합의는 조합이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같은 내용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하면 시공사업단이 바로 공사를 재개하고 2개월간 한시적으로 조합원 이주비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남은 상가 분쟁 관련 조항은 서울시가 나서서 중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 분쟁은 관리처분 재산에 대한 분배 등 조합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조합 대표들이 임의로 합의할 수도 시가 중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조합 내부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가 전략회의를 열고 본격적 하반기 경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략회의는 경제 복합 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무거웠는데요. 각 지주는 금융 지원을 통한 리스크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금융지주의 하반기 경영전략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조영병 신한금융회장은 오늘 서울중구 본사에서 신한 문화포럼을 열고 물가 상승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 청년층을 위해 10조 원 이상 직간접 금융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자산시장 침체 속에서도 고객 재산을 지켜내는 한편 청년층의 금융 지원을 통한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윤종규 KB금융회장은 지난 1일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금융 지원을 통해 경제 방파제를 주문했습니다. 윤종규 회장은 위기가 닥치더라도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고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핵심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ESG 컨설팅 등 리딩금융그룹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같은 날 경기 용인 기은연수원에서 주요 임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워크숍을 열고 하반기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며 리스크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지주가 리스크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물가는 오르고 경기 침체 경고음은 커지는 등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금융지주는 상반기 순이익이 작년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나 하반기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자산시장 침체로 증권 등 비은행 계열사들의 이익이 감소하고 정부의 이자 장사 경고 이후 은행 예대금리 차마저 좁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금융은 오늘 15일 하반기 전략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 강화 등 리스크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얼마 전 60세 이상 노년층에서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이 급증했다라는 뉴스들을 저희도 접해드렸고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노후 대비 수단을 담보로 보험계약 해지라는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대책이 향후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금융부 김미연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보험사의 60세 이상의 대출 증가 규모가 지금 상당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우선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1조 1,625억 원입니다. 예. 1년 전보다 10% 늘어난 건데 보험사 전체 가계 대출 증가율의 2배에 달합니다. 올해 들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올 1분기 60세 이상 보험사 가계 대출은 11조 5천억 원 정도로 3개월 새 2.9% 늘었습니다. 전 연령층 증가율의 2배를 넘습니다. 문제는 최근 고령층의 보험사 대출 증가율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2년 동안 60대 이상의 보험사 신용대출은 매해 2자릿수씩 늘어서 32.4% 증가했습니다. 반면 이 기간 전체 연령층은 4.1%가 줄어서 대조적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보험사가 이금융권으로 취급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금융권 금리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리 담보대출이어도 그렇고요. 노년층들이 보험사에서 돈을 빌리는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이유가 있는데 생계형 대출이라고 불리는 보험약관 대출 증가 영향이 큽니다. 예. 보험약관 대출이란 내가 이때까지 낸 보험료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별도의 대출 심사가 없이 이용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또 보험을 해지할 때 돌려받는 돈인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생계비 등 급전이 필요한 노년층이 규제 강한 은행보다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보험사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낸 보험금 내에서 돈을 빌리는 거고 보험을 깨지 않아도 되고 금방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좋긴 한데 이자가 높고 그리고 담보가 혹시나 잘못될까 하는 위험도 있는 거거든요. 퇴직 이후에 소득이 줄어드는 노년층은 신용도가 또 낮아요. 은행에서 돈 빌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신용 점수가 같더라도 시중은행들은 60세 이상 노년층에 더 높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주요 시중은행들의 60세 이상 고신용자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보다 최대 0.71%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이보다 신용평점이 낮은 경우엔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700에서 749점 구간에선 이 금리 격차가 최대 1.22%포인트까지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은행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중요하고 제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매월 현금흐름이 있느냐, 현금흐름에 변동이 없을 만큼 직장이 안정적이냐,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요. 60세 이상이면 보통 은퇴 후잖아요. 그래서 현금흐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나이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 더 불합리하게 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요즘에는 뭐 80세, 90세 세대라고 하지만 60세 이상 층의 대출 절벽이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가 문제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연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대출 원금과 이자를 연체한 경우에도 계속 보험료를 낸다면 해지 환급금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료 미납 사유로 보험 계약은 해지되고 말죠. 예. 이때 보험 계약자가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 2년 이내에는 다시 계약 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긴 한데 돈이 없어서 빌린 거니까 이 부분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만 놓고 보면 사실상 담보가 확실하잖아요. 돈을 내놓은 게 있으니까. 상환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리스크는 없거나 적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적은 편이죠. 예. 하지만 최근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관 대출로 인한 원금과 이자가 해지 환급금을 넘을 경우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보험 계약이 예정보다 더 빠르게 해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삼성화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몇몇 상품의 약관 대출 한도를 60%에서 50%로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담보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보험사 측에서도 리스키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60세 이상 노년층의 대출 증가가 보험사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또 비단 아닐 것 같은데 여타 이금융권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다른 이금융권 상황도 비슷해 보입니다. 올해 들어 금리 상승 여파에 이금융권 가계 신용 대출 규모가 감소했는데요. 오히려 60대 이상 대출은 증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보험사를 포함한 올 1분기 이금융권 가계 신용 대출 잔액은 151조 56억 원입니다. 작년 말보다 3,643억 원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60세 이상 노년층의 이금융권 신용대출액은 28조 3,945억 원입니다. 작년 말보다 1,532억 원 증가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은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얘기들 계속 나올 정도로 뭐 자장면 값도 오르고 있고 다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들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 관련 대책들이 지금 시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내용들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년층이 보험 해지 위험에도 자신이 낸 보험료를 끌어다 대출로 쓴다는 거는 경제적 어려움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죠. 그렇죠. 이번 조사를 보면 빚을 갚기 위해서 보험 대출을 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노년층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요즘 100세 시대란 말도 있듯이 평균 수명도 크게 늘어난 상황이죠. 실제 60세 이상 노년층이 현업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과 노년층이 소액이라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관련 제도도 계속해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네요. 금융부의 김미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소기업 규제 완화를 논의게 하기 위해 기업과 관계부처 또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입찰 제한 규제를 풀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서지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하남시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 발굴 현장 간담회 현장. 전국에서 모인 중소기업인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에 대해 앞다퉈 목소리를 높입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한다면 기업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가 규제 개혁인데 실제 중소기업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문제가 바로 규제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도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 임직원들이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서 규제를 발굴하고 이 과제들을 잘 정리해서 정부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우선조달 계약 경쟁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판로지원법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조달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 자격으로는 일부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4월부터 조합이 중소기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후속 조치가 안 되어 조합이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및 시행령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한도를 늘려달라는 건의도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의 예상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이 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외에도 산업단지 내 차량 정비업 입주 허용, 재활용 업체의 화재보험 가입 제한 폐지 등 12가지의 건의사항이 현장에서 논의됐습니다. 중기중앙회는 관계부처와 기업, 전문가와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선 무상증자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상한가로 직행하는 이른바 무상증자 테마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무상증자로 오른 주가가 오래 지속되기 어려워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최민정 기자입니다. 주식시장의 하락장이 지속되자 주주 친화 정책인 무상증자 카드를 꺼내든 상장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오늘까지 약 7개월간 무상증자 공시를 한 기업은 58곳으로 이 중 6월 들어서 발표한 기업만 12곳입니다. 무상증자는 기업의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으로 옮겨 신주를 발행해 늘어난 신주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고 주식거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통상 주식시장에선 호재로 여겨집니다. 최근 공구음원, K옥션 등은 무상증자를 발표하자 곧바로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지난 5월 역대급 무상증자를 발표한 노터스의 경우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무려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급락하며 한 달 새 기존 주가 밑으로 떨어지는 등 무상증자가 끌어올린 주가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무상증자는 회계상의 변화일 뿐 기업의 실질 가치 부분에선 사실상 변화가 없다며 유의미한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되기엔 한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상증자는 예전의 정치 테마주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단기적인 가격 급등락에 따라서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다 보면 상당히 큰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 투자 손실로 연결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오는 8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이른바 MSCI 정기 종목 변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 편입 또 편출 종목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성나균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오는 8월 MSCI 정기 종목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MSCI 지수는 글로벌 펀드들의 투자 기준이 되는 세계적인 주가 지표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대형 우량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SCI는 유동 시가총액과 유동 주식 비율을 기준으로 통상 2월과 8월 그리고 5월과 11월에 새로운 지수 편입과 리밸런싱을 실시합니다. MSCI 지수에 편입되면 상장 지수 펀드 등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의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어 주가 상승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 다가오는 MSCI 정기 종목 변경에 대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업계는 카카오페이는 지수 편입 가능성이 낮고 SK텔레콤이 지수에서 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고경범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페이의 편입 가능성은 낮음으로 제시하지만 사실상 편입은 어렵다고 본다며 5월 편입에 실패한 카카오페이는 분기 변경 유동시가총액 기준이 높아져 더욱 어려운 상황이고 SK텔레콤은 외국인 보유 한도 대비 마진의 부족으로 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MSCI 분기 리뷰에서 카카오페이가 편입될 가능성은 생겼지만 현실적으로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MSCI 지수에 편입 또는 편출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발표 전과 후에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한편 MSCI 변경은 오는 8월 12일 발표되고 31일에 리밸런싱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앞으로 금융기관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장외 파생 상품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고난도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 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구체적, 적극적 요청이 없는 불초청 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동의를 확보했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선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 장외 파생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멕시코 공장을 착공하고 본격적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모터코어 소재인 전기 강판에 대한 미국의 수입 제한 조치 등을 고려해 멕시코를 북미 지역 공략을 위한 생산 거점으로 결정했습니다. 신규 공장이 들어설 라모스 아리스페는 멕시코 북동부에 위치한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주요 메이저 완성차 업체를 비롯해 부품 공장이 밀집해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030년까지 멕시코 공장에 약 1,600억 원을 투자해 연 150만 대 생산 체제를 갖추고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북미 시장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저녁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내리는 양 또한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 산간 많은 곳은 8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내일 오전까지 그치겠는데요. 다만 내일 오후 동쪽을 중심으로 다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경상 내륙에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9도, 대전 32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내일 낮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속초와 울진의 낮 기온 30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전 해상에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모든 해상이 잔잔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곳곳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